자, 그러면 이제 EBS의 우리 개념학습 1강부터 1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지문은 1강에서 강연과 관련된 지문인데요. 내용이 되게 슬림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먼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해설사 땡땡땡입니다. 건축에 많은 관심을 지닌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요. 고등학교 건축 동아리 학생들이라고 했죠. 자, 이 사람이 강연을 하기 전에 먼저 강연의 계획을 먼저 세웠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고등학교 건축 동아리 학생들은 바로 이 글에 뭐가 될 수 있냐면 예상 청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청중을 고려해서 바로 이 강연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볼 수 있고요. 우리 군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땡땡땡 기념관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땡땡땡 기념관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강연의 뭐가 된다? 목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죠. 우리 군에는 인상적인 건축물이 다수 있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시간의 한정이라고 할까요? 시간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땡땡땡 기념관을 중심으로 자, 이겁니다. 자, 바로 건축물의 특징과 의미 자, 이것이 바로 주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강연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요 내용을 미리 제시를 해주죠. 그렇죠? 바로 주요 내용을 미리 제시해주는 그렇죠. 이러한 방식으로서 강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연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도입부에 시작할 때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언급해 주죠. 첫 번째는 강연의 목적과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문제로 나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특징과 땡땡땡 건축물의 특징과 그 다음에 이제 의미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는지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자, 평생을 판자촌 주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다 1999년 폐암으로 생활동안 인권운동가 고 땡땡땡 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인 땡땡땡 기념관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자,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건축의 바로 건축물이죠. 기념관. 미안합니다. 자, 기념관을 건축한 의도 또는 우리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 기념관을 건축했느냐,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인권운동가 땡땡땡 선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하기 위한 그러한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고자 했던 선생의 공동체적 삶의 축약본과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역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렇게 건축 기념관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념관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데요. 이제 어떻게 아까 나온다 그랬죠? 그죠? 건축물의 특징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그 특징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지를 설명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한 거 가볼게요. 자, 기념관의 중간이 연결된 두 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건물 사이에는 저수지 방향으로 작은 정자가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설계 단계부터 인간의 내면에 흐르는 존엄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선착했던 선생을 기억하는 집은 건물의 근본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걸 뭐라고 하죠?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 특징에 따라서 어떤 의미가 부여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바로 여기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원칙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에 대한 의미 이렇게 부여해주는 역할로서 강연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시각 자료를 활용합니다. 두 채 건물은 지붕면이 양쪽으로 경사진 박공 모양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연대적 의미를 소중히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부터 두 채 건물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길게 뻗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징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또 다른 의미가 나오죠. 어디? 여기입니다. 연대의 의미,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연대의 의미를 소중히 여긴 선생의 뜻을 따라 단독 건물이 아닌 두 채의 건물이 나란히 선 모습으로 설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거에 대한 또 특징에 대한 의미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아주 단순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두 건물 사이에 작은 정자가 있죠. 여기에서는 인간의 내면에 흐르는 존엄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셨던 그런 선생님의 기억하는 집이 이런 건물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원칙이 적용돼서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연대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두 채의 건물을 지붕면이 양쪽으로 경사진 박공 모양으로 길게 뻗어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두 채의 건물은 단순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붉은색으로 사람의 시선을 끄는데요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한 번 더 묶어주도록 할게요. 계속합니다. 건물 외부에 사용된 것은 내우성 강판으로 쉽게 말하면 표면에 발생한 녹이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강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특징 세 번째인데 이때 특징 세 번째가 조금 의미가 있겠죠. 특징 세 번째에서 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강판이에요. 그렇지. 일단은 첫 번째는 강판의 외향적인 모습, 그러니까 외향적인 색깔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 강하다라는 그러한 특징도 있고요. 표면에 발생한 녹이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강판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이 강판의 외향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징에 대한 이야기, 강판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쉽게 말하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강판의 기능 또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의 특징이잖아요. 강판에 대한 특징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의미가 있겠죠. 자, 해볼까요? 준공 후 5년 동안 천천히 녹이 슬고 그 이후에는 녹슨 피막이 내부의 철을 영구적으로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있고요. 건물이 나이를 먹는 동안 겉을 감싼 피막의 색깔이 점점 변해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건물이 마치 흐르는 시간을 기록하는 듯 서서히 변하면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건축가의 의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모습, 다시 말하면 건물의 색깔, 피막의 색깔이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건축가의 의도가 된다. 미안합니다. 건축가의 의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강판을 만들어낸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건물 곳곳에서 추모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기능적으로 주민들과 방문객이 마음 편히 오갈 수 있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전체적인 이 기념관의 설계 의도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콘크리트 재료 본연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요. 검소하고 소박한 인상을 주는 건물 내부에는 전시실과 북카페, 강당, 회의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무엇에 대한 설명을 준다? 건물 내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건물 내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면서 여기 의미도 나옵니다. 소박하고 검소하고 소박한 인상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효과를 준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네요. 또한 주변의 아름다운 산세를 품은 생태 공원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어떻게 하면서 건축을 하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고요. 콘크리트 재료 본연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특징 네 번째가 되겠고요. 그렇지. 거기에 따른 효과를 설명해주고 있고 생태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이 특징 몇 번이 된다? 다섯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그랬더니 기념관은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다른 공과 소통을 겪는 가교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기능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뭐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잘 들여다보면은 이 건물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 특징이 어떤 의미나 효과나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아주 단순한 내용의 강연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엔 가는 신문기사고요. 나는 학교 누리집에 게시한 동아리 홍보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신문기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치?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객관적 사실을 무엇에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많이 배웠잖니, 그렇죠? 그다음에 홍보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글이잖아요. 자신의 동아리를. 사실 이제 소개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라고 하는 개념은 큰 틀에서 첫 번째, 우리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 동아리에 가입을 하세요라고 하거나 또는 우리 동아리와 함께 합시다라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설득의 목적도 동시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신문기사부터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날짜가 나오죠. 땡땡일보입니다.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표제,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핵심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을 하는 것을 요거 뭐라고 하죠? 부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표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거고요. 부제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부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볼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45차 회의에서 600여 년 전 고대 문명의 역사를 간직한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확정되었다라고 합니다. 확정됐다. 그렇죠. 이게 바로 주요 내용이 되겠죠. 그제 이로써 한국은 세계유산 16건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이죠. 가야고분군은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이 정보를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데 일단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어요 라고 하는 걸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가야고분군이 뭔지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한테.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건 그만큼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할 거예요. 읽어볼까요? 가야고분군은 1세기에서 6세기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의 가야 유적으로 고분군 일곱 곳을 묶은 연속유산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정보를 전달해 주느냐 하면 가야 고분군의 개념을 우리에게 먼저 설명해 줌으로써 이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던져주고요. 그 다음 중앙 집권화된 국가 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그렇지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루지 못하고 각 정치체가 공존했던 가야는 지역마다 크고 작은 고분군을 조성했는데 이때 축조된 고분은 수십만 기에 달한다라고 하면서 가야 고분군의 뭐 숫자 이렇게 할까요? 개수? 이건 뭐 간단하게 갑시다. 알겠지? 개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야 고분군은 사라진 가야 문명을 복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입지, 경관, 묘제나 그다음에 부장 유물을 통해서 가야의 사회 구조와 변천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것이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가야의 사회적인 뭐 구조나 역사 변천, 의미죠. 그치? 이게 왜 가치가 있느냐인데 이게 어떤 가치냐면 역사적 가치가 있다. 가야 고분군에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 고분군을 잘 들여다보면은 당시의 입지라던가 그 다음에 경관이라던가 묘제변화, 부장 유물 등을 통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가야의 사회 구조와 변천 과정 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됐지? 다음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가치가 있는데, 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이 되었냐? 그러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7개의 고분군은, 자, 전북, 남원, 유곡리와 그 다음에 두랑리 고분군,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그 다음에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하암 마리산 고분군, 뭐 경남 창경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고분군, 경남 압천 옥전 고분군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등재된 고분군 7가지를 쭉 우리에게 뭐 해주고 있다? 나열해주고 있죠. 그렇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통일된 성격을 보여주는 연속 유산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통일된 성격을 보여주는 연속 유산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7개의 가야의 고분군이
주는 가치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여기선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말을 뭐하죠? 인용하죠. 인용해서 무엇을 표현하느냐가 중요한데 주변 정치체와 공존하며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체계를 유지해온 점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연속 유산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면서 등재 배경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말을 인용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냐면 등재 배경, 뭐 쉽게 말하자면 등재한 이유. 근데 그 이유를 무엇에다가 대입시켜 설명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 그렇지? 다시 말하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인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문화재청은 가야 고분군 세계문화 등재에 대해서 2013년, 그러니까 역시 또 여기서는 문화재청, 그러니까 문화재청의 말을 여기서 뭐 해주고 있는 거죠? 인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2013년 잠정 목록에 오른 이후 10여 년 동안 민간, 학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루어낸 쾌거라며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야고분군의 가치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며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재되게 된 것에 대한 소감과 함께 인용을 해서 소감과 함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감 및 무엇을 나타낸다 하면 다짐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런 걸 바탕으로 자, 이번엔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의 문화유산을 공부하는 동아리 우리마루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 동아리의 홍보물이죠. 홍보물의 목적입니다. 저 신입생을 뭐 하는 거죠? 모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아리에 오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설득의 목적이 있다. 설득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새내기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는 문화유산 연구동아리 우리마루입니다. 마루라는 단어가 좀 낯선가요? 마루는 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마루라고 하는 말의 용어의 개념을 먼저 설명해 주죠. 근데 개념을 설명해주는 이유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마루는 지붕이나 산의 꼭대기를 이루는 참 좋은 우리말이랍니다. 우리마루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아리 이름인 우리마루라는 뜻이죠. 우리의 문화유산 중에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받는 것들을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면서요. 무엇을 설명하냐면 바로 동아리 활동의 주요 목적입니다. 알겠지? 동아리의 그쵸 목적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용어의 개념을 설명해 주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함께 공부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동아리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그 가치와 보존에 대해 함께 연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럼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 이렇게 합니다. 이거잖아. 그치?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요 활동 방식이 되겠죠. 동아리의 주요 활동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너무 공부만 하는 고리타분한 동아리일까봐 걱정이라고요. 이러죠. 뭐, 그러니까 예상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 반론을 미리 제기를 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이모티콘도 씁니다. 그죠? 문화유산의 다양한 사진 자료를 살펴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답사를 통해 생생한 역사 숨결을 느껴보는 경험도 짜릿하지요. 그렇지? 우리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무엇이 좋으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사진 자료를 살펴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그 다음에 답사를 통해서 생생한 역사 숨결 느껴보는 경험도 짜릿합니다. 라고 했을 때요. 보통 이것은 그냥 감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흥미를 줄 수 있다. 그렇죠? 이 흥미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자,
흥미뿐만 아니라 학교 게시판 고정칸을 운영하며 친구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일은 바로 보람과 더불어 벅찬 감동까지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람 또는 감동이라고 하는 그렇지 또 다른 장점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을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게끔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설득하게 되는 거죠. 자,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모집 인원 및 모집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꼭 한번 눌러서 살펴보세요. 그렇지? 구체적인 모집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요.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동아리 모습이 무엇이든지 동아리의 선택의 정답은 바로 우리 마루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 채택이 된다면요.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동아리 선택의 정답은 우리 마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동아리로 오세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뭐 이제 어려운 말인데 완곡한 그러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얘들아 이거예요. 돌려서 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동아리로 오세요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뭐 우리 바로 가입 안내 하면서 이걸 클릭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1강의 내용은요. 뭐 둘 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단순하게 공부를 하면 아마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